병원 신관 파티장 한복판.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검은 세단 6대가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길을 열자 대한민국 제1위 회장 동석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석이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를 지나쳐 곧장 낡은 청소복 차림의 순자 앞에 멈춰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자 파티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있는 재벌회장이 고개를 숙인 상대는 다름 아닌 이 병원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아들 민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며느리에게 3년 동안 짓밟힌 시어머니 순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년 전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통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어 팔았고 해가 지면 근처 식당으로 달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벌써 나왔어? 몸이 나만하질 않겠다. 괜찮아요, 사장님. 우리 민수 학비 내야지요.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순자는 퉁퉁 부은 손으로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한 헌신 덕분에 민수는 번듯한 의대에 진학했고 몇 년간의 수련 끝에 전문의 자격까지 땄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은 날 거칠어진 손을 꼭 쥐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의사가 됐어. 이제 고생 끝이야. 세상에 우리 민수가 의사라니. 그런데 민수가 결혼 소식을 가져온 날부터 순자의 기쁨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상대가 유라라고 의료기기 사업하는 집 딸이야. 그래, 우리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아이고, 잘됐다. 얼마나 좋은 아가씨길래. 근데 엄마, 유라네 집이 좀 까다로워.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 뭘 이해해? 엄마가 뭘 어쩌면 되는데? 결혼식 때 좀 조용히 해줘. 유라 쪽 하객들이 많거든. 순자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아들의 앞길을 생각해 삼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결혼 준비 단계에서 유라는 순자를 노골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는 조용히 뒤쪽에 앉아 계세요. 제 쪽 하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뒤에 앉을게. 그리고 혹시 하객들이 물어보면 먼 친척이라고만 해주세요. 괜히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먼 친척? 내가 민수 엄만데? 어머니,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유라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속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유라야.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민수만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야. 결혼식 당일 순자는 정말로 식장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쪽 할머니요? 아, 시골에서 올라오신 먼 친척이세요. 유라는 하객들 앞에서 능숙하게 둘러댔고 순자는 서운한 내색조차 숨긴 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난 게지. 민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 후 유라의 친정에서 거액의 개업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그것을 빌미로 강남 한복판에 세운 대형 병원의 실권을 단숨에 손에 쥐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명목상 민수였지만 실제로 돈줄을 쥔 유라가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번 인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진료나 잘 봐. 알았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장비 구입도 내가 결정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응, 당신이 알아서 해. 민수는 유라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결혼 이듬해 유라는 아들 준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순자에게 손자의 출생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소식을 전해 듣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손자 얼굴 한 번만 볼 수 없겠니? 엄마가 오래 안 있을게. 얼굴만 한 번만 보자.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도 민수야,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얼굴도 못 보면. 엄마, 나중에 한다니까. 끊어. 나중이란 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돌잔치를 넘기도록 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곁에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순자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유라 가실권을 쥔 그 병원의 야간 화장실 청소부로 취직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순자 씨?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야간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밤에 일하는 건 익숙해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나오세요. 유라는 준이를 전담 도우미에게 맡겨 병원 밖의 별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간에만 일하는 순자가 낮에 손자와 마주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에게는 아들과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남들이 다 퇴근한 캄캄한 병원 복도에서 순자는 아들의 원장실 문고리를 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렇게라도 가까이 있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순자는 아무도 듣지 않는 복도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청소부들의 얼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라였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2층 복도를 닦다가 잠깐 숨을 고르며 마스크를 내린 순간 마침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유라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유라는 순자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설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야, 나 그냥 민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폐 안 끼칠게. 그냥 내 일만 하고.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니가 우리 병원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으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라야, 아무도 모르게 할게. 마스크도 쓰고 다닐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이미 제가 알았잖아요. 유라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시장통 냄새 풍기면서 우리 병원을 돌아다니시다니. 그날 이후 유라는 순자를 가족으로 대우하기는커녕 병원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좀 봐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네. 사모님, 그래도 그분이. 내가 하라면 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2층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유라는 순자를 불쾌한 냄새가 나는 하녀 취급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거침없이 과시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재산에 철저히 기대어 병원을 운영하던 우유부단한 민수는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유라가 알면. 유라는 이미 알아.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제발 좀. 나도 입장이 있다고. 민수는 유라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싸늘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차마 아들을 원망하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바빠서 그런 거야.
내 아들이 나쁜 애는 아니니까. 순자는 떨리는 입술로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근무가 길어질수록 유라의 구박은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졌습니다. 특히 유라는 아무도 없는 지하 복도에서 순자와 단둘이 마주칠 때마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들고 지하 복도를 지나다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유라는 순자를 보자마자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유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구석에 세워둔 걸레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바닥에 뭐가 묻었네요? 청소부시니까 당연히 닦으셔야죠? 유라야, 이건 내가 일부러. 일부러요? 제가요? 어머니,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손이 미끄러진 건데. 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아무 말 없이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그런 순자를 내려다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시장통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거든요. 2층에 올라오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지하 창고에나 박혀 계세요. 환자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저도 곤란하니까요. 알겠다, 유라야.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그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뒤돌아서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구두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순자는 젖은 걸레를 꼭 움켜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지하복도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몸을 돌려 진료실로 향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자는 끓어오르는 설움을 삼키며 묵묵히 커피 자국을 지워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참으면 돼. 내가 참으면 민수가 편한 거야.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유라는 틈만 나면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뭐가 묻었네요. 어머니, 화장실 변기 좀 다시 닦으세요. 깨끗하게 안 됐거든요. 어머니, 오늘 야근이니까 3층 복도도 추가로 닦으세요. 다른 청소부가 빠졌거든요. 순자는 한마디 불평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수진이는 지하 창고 앞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응, 수진아. 잠깐 쉬는 거야. 어머님, 밥은 드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밥은 먹었어. 걱정 마. 수진이는 순자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원장님 부인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어머님, 저한테까지 숨기시면 안 되죠. 다 알아요, 저.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순자의 성실함을 존경했고 병원에서 유일하게 순자를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진짜 너무 심해요. 아무리 사모님이라도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장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안 돼, 수진아. 내가 괜히 나서면 너만 힘들어져. 유라 성격 모르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진아, 괜찮다니까. 나는 민수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자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유라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수진 씨?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라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나한테 훈수를 두는 거야? 훈수가 아니라 사람 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사람 도리? 아, 참. 수진 씨가 우리 집안 사정을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진 씨, 딱 한 번만 말할게. 지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맡은 일이나 잘해. 사모님, 아니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수진 씨 자리 대신할 사람 넘쳐나거든. 유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수진이가 나간 뒤 유라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분수를 모르네, 진짜. 유라의 횡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라는 병원 식당에서 남은 싸늘한 도시락을 순자의 휴게실 식탁에 억지로 떠넘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남은 건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세요. 어머니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유라야, 고맙다. 고맙긴요. 시장통에서 평생 나물만 드시던 분이 이 정도면 호강이시죠? 유라는 사람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나간 뒤 순자는 차갑게 식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도시락을 한 숟갈 한 숟갈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언젠가는 유라도 알게 되겠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가면 알게 돼.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부질없는 인내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확장 공사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유라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작은 보온병 하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야근하는 아들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국물 좀 가져왔어. 야근하면 속이 쓰리잖아.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올라오셨어요? 유라야, 그냥 국물 한 그릇이야. 민수가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속이라도.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건강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는 신경 끄세요. 유라는 순자의 손에서 보온병을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유라야, 그거. 유라는 차갑게 내뱉으며 보온병을 복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원장실에 허락 없이 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유라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쓰레기통 안에서 찌그러진 보온병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원장실 안에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민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민수는 병원 후문 벤치에 홀로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깐 망설이더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수야,
너 퇴근하는 거야? 응. 엄마, 이거 가져. 민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순자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엄마, 이거 받고 대신 부탁이니까 유라 심기 좀 건드리지 마. 원장실에도 오지 말고. 괜히 집안 시끄러워지면 나도 힘들어.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냥 내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국물 한 그릇 가져온 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 제발. 나도 입장이 있다고. 지금 확장 공사 앞두고 유라가 예민한 거 모르잖아. 좀 참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참을게. 민수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손에 쥐어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순자는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조심스럽게 펴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준이 만나면 쓰자. 할머니가 우리 준이한테 뭐라도 하나 사줘야지. 언젠가 만나게 될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값으로 조용히 간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지하 창고의 서늘한 벽에 기대어 새우잠을 청하는 순자의 귓전으로 위층 원장실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은 특급으로 잡아놨어. 준이는 도우미한테 맡기면 되고. 역시 당신이 최고야. 맨날 고생만 하잖아. 이번에 확실하게 쉬자. 당연하지. 우리가 안 쉬면 누가 쉬어. 화려한 원장실 안의 웃음소리와 지하 창고의 서늘한 정막 사이에서 순자의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순자는 낡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민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엄마한테 돈도 줬으니까 오늘은 그걸로 됐어. 순자는 아들의 싸늘한 온정이라도 되새기듯 중얼거리다 지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가운데 야간 청소를 마친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 후문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새던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비닐 우산을 간신히 펼치며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빨리 가야 하는데. 순자는 중얼거리며 병원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옆을 지나던 순자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사람이. 순자는 우산을 내팽개치고 후다닥 달려가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름한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빗물에 젖어 창백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급하게 노인의 코앞에 손등을 가져다 댔습니다. 숨이 쉴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순자는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어. 사실 이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1위 대기업의 회장 동석이었습니다. 동석이는 평소 경호원들의 빈틈없는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며 종종 혼자 산책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숙소 근처를 혼자 걷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찾아왔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자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빗속에서 숨이 꺼져가는 한 사람의 생명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민순의 병원이야. 순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왜소하고 굽은 자신의 등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동석이의 몸은 순자보다 한참 컸고
묵직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동석이를 등에 둘러엎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조금만 버텨요. 폭우를 뚫고 순자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에 엎인 동석이의 무게에 허리가 휘었고 고인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르신, 제발 버텨주세요. 헐떡이며 병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자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 당직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수진이도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분 어디서 데려오신 거예요? 수진아, 뒷골목에 쓰러져 있었어. 숨이 거의 안 쉬어져. 제발 빨리 좀 봐줘. 수진이는 동석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심장 쪽인 것 같은데 빨리 처치해야 해요. 그럼 빨리 해줘, 수진아. 제발. 수진이가 다급하게 응급 장비를 챙기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들것 위에 누운 동석이의 허름한 행색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왜 우리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있어? 유라야, 이 어르신이 밖에서 쓰러져 있었어. 제발 좀 살려줘. 어머니, 이 사람 어디서 봐도 노숙자잖아요. 이런 사람 받았다가 병원비는 누가 내요? 유라야,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있잖아.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머니가요? 청소부 월급으로요? 웃기지 마세요. 유라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사모님, 응급 환자예요. 상태가 위급합니다. 일단 처치부터 해야 해요. 수진 씨, 내가 물어봤어? 돈도 없는 노숙자를 받았다가 병원비 떼이면 그건 누가 책임져? 설마 수진 씨가 물어낼 거야? 사모님, 그래도 사람 목숨이. 수진 씨,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입 다물고 맡은 일이나 하라고 했지? 또 나서면 진짜 각오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 우리 병원 물 흐리지 말고. 사모님, 밖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대로 내보내면. 내가 하라면 해. 왜 다들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순간 순자가 유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응급실 바닥에 울렸습니다. 유라야, 제발. 순자는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장통 시절부터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받은 청소부 월급 봉투까지 꺼내 유라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내 전 재산이야. 시장통에서 남을 팔아서 모은 돈이랑 여기서 받은 월급까지 다 줄 테니까 제발 이분만 살려줘. 어머니, 이 통장이 전 재산이에요? 여기 얼마나 들어있다고. 많지는 않아. 하지만 이게 내 전부야. 이거라도 낼 테니까 제발 이 어르신만 살려줘.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목이 메어 고개를 돌렸고 다른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시네.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다니. 근데 저 사모님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환자들의 수군거림과 원망스러운 시선이
유라에게로 쏠렸습니다. 유라는 주변의 비난 어린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자를 내보냈다간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 것이 뻔했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유라는 짜증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이 사람 병원비 한 푼이라도 밀리면 어머니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고맙다, 유라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요. 어머니 전 재산 가지고 수술비 될지나 모르겠네. 유라는 차갑게 내뱉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재빠르게 움직여 동석이를 수술실로 옮겼고 야간 당직 의사와 함께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어르신. 제발 눈 떠주세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오셔서 큰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라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동석이를 제대로 된 병실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 간이 침대 하나를 겨우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라야, 그래도 수술까지 한 분인데 병실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또 시작이에요? 병실 하나에 하루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 전 재산 가지고는 이 간이 침대도 감지덕지예요. 유라야, 제가 수술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고요. 유라는 투덜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고 순자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다음 달 청소부 월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동석이의 머리맡을 지켰고 젖은 수건으로 동석이의 이마와 얼굴을 정성껏 닦아내며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르신, 꼭 깨어나셔야 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낮에는 쪽잠을 자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한 뒤 다시 동석이의 곁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유라는 그런 순자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모르는 노숙자한테 전 재산까지 바치고 밤새 간호하고 정말 답이 없으시다, 진짜. 유라야, 사람 목숨인데 그 사람 목숨 때문에 어머니 전 재산 날린 거 알고 계시죠?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해. 사람 살린 건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유라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동석이의 곁에서 지쳐 잠이 든 사이 동석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순자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동석이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석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병실도 아닌 복도 구석의 간이 침대, 그 옆에서 의자에 걸터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순자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아침 회진을 돌다가 동석이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군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수진이가 간단한 확인을 마친 뒤 안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동석이는 잠든 순자를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요? 네, 어르신. 저 어머님이 폭우 속에서 어르신을 등에 업고 뛰어오셨어요. 나를 등에 업었다고? 이렇게 작은 분이?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 재산까지 내놓으시면서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평생 모으신 통장이랑 월급 봉투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동석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았다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요?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병원 원장님 어머니신데.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원장님 부인한테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계세요. 며느리한테 하녀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아들 얼굴 보려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동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살리려고 전 재산을 내놓았단 말이요? 네, 어르신. 동석이는 아무 말 없이 잠든 순자의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동석이는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다.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밀린 병원비가 있을 거다. 내 이름 밝히지 말고 익명의 후원자 명의로 전부 결제해라. 한 푼도 남기지 마.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김순자라는 분이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이분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라. 가족관계,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빠짐없이 파악해. 단, 티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동석이는 간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잠든 사이 병원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자는 동석이가 사라진 빈 침대와 탁자 위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어르신 어디 가셨어? 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히 나가신 거면 됐지. 살아계시다니 다행이야.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오후 유라는 재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 응급 환자분 병원비가 전액 결제됐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명의로요. 뭐? 그 노숙자 병원비를 누가 냈다고?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이라서요. 유라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손을 내저었습니다. 뭐, 결제됐으면 됐지. 알아서 처리해. 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동석이가 병원을 떠나고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유라는 친정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추가로 끌어와 병원 신관 한 동을 새로 올리며 대규모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유라는 확장 공사가 끝나자마자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는 초호화 개업식을 기획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일 파티까지 겸하면서 화려함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여보, 이번 파티는 확실하게 해야 해. 지역 국회의원이랑 병원장들 다 초대했거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진료나 볼게.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하지. 당신은 그냥 옆에서 웃고만 있으면 돼. 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파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개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병원 신관 앞마당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붉은 카펫이 깔렸고 고급 케이터링 음식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초대받은 하객들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라 씨, 정말 대단해요. 이 규모로 확장을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키울 생각이에요. 역시 유라씨답네요.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파티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지시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파티장에 용역 직원들 출입 철저하게 통제해. 특히 야간 청소부 김순자, 그 사람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해.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파티장 근처에 얼쩡거리면 바로 내보내. 알았지? 유라는 병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순자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아침 휴게실에서 경비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파티가 있어서 이 구역 출입이 안 됩니다. 사모님 지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손자 준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서러움이 사무쳐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짠 작은 스웨터가 순자의 품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준이한테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데, 할머니가 만든 건데 한 번만 입혀보고 싶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라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고 민수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향한 마음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한 번만 몰래 들어가서 이것만 전해주고 나오자. 순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스웨터를 작은 선물 상자에 담아 품에 안고 파티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파티장 뒤편 통로로 돌아간 순자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웃고 떠드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순자는 혹시 준이가 보이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준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도우미가 데리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때 로비 한쪽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준이는 도우미가 데리고 올 거야.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바로 데려가라고 했어.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이가 온다고? 오늘 정말 준이를 볼 수 있는 거야?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로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던 유라의 눈에 로비 구석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라는 매섭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출입 금지라고 분명히 통보했잖아요. 유라야, 나 금방 갈게. 그냥 준이한테 이것만 전해주고. 순자는 품속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며칠 밤 새워서 직접 짠 스웨터야. 준이 입히면 딱 맞을 거야. 이것만 전해주면 바로 나갈게.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해요? 이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신지 아세요? 유라야, 나 금방 나갈게. 이것만. 안 된다니까요. 유라는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순자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바닥에 밀어냈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순자가 정성껏 짠 작은 스웨터가 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디서 청소부 노인네가 냄새를 풍기며 얼쩡거려요? 분위기 다 망치잖아.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래. 근데 왜 파티장에 들어온 거지? 수군거림 속에서 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잠깐. 사람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지. 여보, 뭐해? 경비원 안 불러?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당황하며 어머니를 보호하기는커녕 경비원들을 호출했습니다. 저기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민수야. 순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안 돼. 나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나뒹구는 손자의 스웨터를 주워 담으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자한테 스웨터 하나 전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절망감에 순자의 어깨가 꺾이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는 경비원들을 재촉했습니다. 뭐해요? 빨리 내보내라니까. 하객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네. 경비원 2명이 순자의 양팔을 잡으려 다가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엄청난 굉음이 파티장을 뒤덮었습니다. 뭐야, 저 소리 뭐야? 헬기잖아, 헬기. 하객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헬기 한 대가 병원 앞마당 상공에서 호위하듯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병원 정문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병원 정문을 가득 메우며 한 대씩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파티장 입구를 순식간에 봉쇄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묵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거 도대체 뭐야? 경호원만 수십 명이잖아. 누가 오는 거야? 헬기의 세단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최고급 세단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 한 명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르신? 다름 아닌 1년 전 순자가 빗속에서 전 재산을 바쳐 살려냈던 그 노인 동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쓰레기장 옆에서 허름한 바람막이를 입고 쓰러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둘러싼 가운데 위험 있는 걸음으로 파티장을 향해 다가오는 동석이의 모습에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저 사람. 설마 동석 회장 아니야? 제게 일이? 맞아, 동석 회장이야. 웅성거림이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와 민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석이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라와 민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한 분이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유라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안쪽에 자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민수도 연신 굽실거리며 동석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석이는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라와 민수는 무시당한 채 멈칫했습니다. 여보, 왜 저러는 거야? 왜 우리를 지나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조용히 해, 일단.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동석이에게 집중된 가운데 동석이는 바닥에 눈물을 훔치고 있는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김순자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제야 찾아뵈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동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그때 그 어르신이 맞으세요? 네, 김순자님. 그날 밤 빗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김순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끝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동석이의 목소리가 파티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저 청소부 할머니가 동석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세상에, 진짜야? 근데 아까 저 사모님이 저 할머니한테 냄새난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 맞아. 선물 상자도 바닥에 밀어내고.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유라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석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뒤따라온 수행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동석이에게 건넸습니다. 동석이는 서류를 들고 유라와 민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석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요? 네네. 회장님, 제가 이 병원을. 유라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동석이는 유라의 앞쪽 바닥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병원 인수계약서와 채권 양도 증서요. 네. 그게 무슨. 내가 직접 설명해 주지. 동석이는 뒤로 돌아서며 하객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 심장 발작으로 이 병원 뒷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님이 폭우 속에서 저를 등에 업고 이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오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전 재산과 월급까지 전부 내놓으시며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파티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석이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 병원의 실권자는 숨이 넘어가는 응급 환자를 보고도 노숙자라며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사정을 몰라서. 사정을 몰랐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사정이 필요하오? 동석이는 유라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난 직후 입원 기록을 통해 김순자님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김순자님이 이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며느리한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동석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이가 다시 유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날을 준비해 왔소. 준비라뇨? 이미 수일 전에 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신 부부 명의의 모든 부채를 사들였소. 병원 담보대출, 확장 공사 자금 전부, 법적 절차도 모두 마쳤소. 동석이는 바닥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가 병원 인수 완료 서류요. 오늘부로 이 병원은 내 소유가 됐소. 그럴 수가. 회장님, 잠깐만요. 이 병원은 제 친정 돈으로 세운 병원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돈? 당신 친정에서 된 자금에 은행 대출이 몇 배가 더 붙었소. 그 대출 채권을 내가 전부 사들였으니 이 병원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오. 아니, 이건 말도 안. 유라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동석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석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 전 김순자님이 응급 환자를 데려왔을 때 당신이 진료를 거부한 사실, 나는 그것까지 조사를 마쳤소. 응급 환자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라고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보건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해둔 상태요.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소장이요? 생명의 은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당신 부부에게
나는 한치의 용서도 없소. 동석이의 선언에 파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유라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유라는 동석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유라는 매달리며 울었지만 동석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오. 당신이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기 계신 김순자님이요. 민수가 순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모른 척했던 아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문을 닫아버렸던 아들이 이제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철저하게 돌아선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커피 닦으면서 무릎 꿇고 있을 때는 왜 안 왔어?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보온병 꺼내 안고 울고 있을 때는 왜 문을 안 열었어? 엄마, 지금 와서 무릎 꿇으면 다 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석이는 순자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자님,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눈물 흘리실 일은 없을 겁니다. 동석이는 파티장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라고 했지?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저를 아세요?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정성껏 돌봐준 간호사가 당신이요. 그리고 김순자님이 힘들 때 유일하게 곁에서 지켜준 사람도 당신이라고 들었소.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 어르신이셨어요? 나는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요. 내가 운영하는 자선의료재단 산하에 봉사센터가 있어. 거기 운영 책임자 자리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떻겠소? 저한테요? 수진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동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오. 생각해 보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동석이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파티장 밖으로 안내해라. 경호원들이 유라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십시오. 싫어요. 놓으세요. 이 병원은 내 병원이라고. 유라는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은 묵묵히 유라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로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하객들은 하루아침에 빈손이 된 두 사람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엄마를 청소부로 부려먹다니. 쯧쯧. 아까 냄새난다고 소리치던 거 봤지? 꼴 좋다, 진짜. 수군거림이 유라와 민수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동석이는 순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순자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사람 목숨이 위험하니까 살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김순자님, 저의 목숨을 구해준 김순자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동석이는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한 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동석이는 순자를 자신의 최고급 세단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경호원이 세단의 문을 열었고
동석이는 순자가 먼저 타도록 손짓했습니다. 김순자님 타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김순자님의 남은 평생 불편함이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김순자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고 경호원 차량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호위하듯 세단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개업식 파티장에는 유라와 민수의 절망적인 한숨만이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붉은 카펫 위에 남겨진 것은 두 사람의 무너진 세상뿐이었습니다. 동석이가 병원을 인수한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병원과 함께 담보로 잡혀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마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라의 친정에서 된 자금에 은행 대출이 몇 배나 더 붙어 있었고 그 대출 채권을 동석이가 전부 사들인 이상 유라와 민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까지 뺏긴다고? 유라야, 아파트가 병원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잖아.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럼 우리 지금 갈 데가 어디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유라는 명품 가방을 끌어안은 채 택시 뒷좌석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낡고 비좁은 달동네의 단칸방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보, 여기서 살라는 거야? 유라야, 지금 우리 형편에 여기라도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내가 여기서 살라고? 유라는 단칸방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찔끔거리며 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유라야, 일단 짐부터 정리하자. 짐을 정리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여보, 우리 친정에 연락해볼까? 아빠한테 사정 얘기하면. 유라야, 너네 아버지한테 이미 연락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민수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러셨어. 이미 병원 개업 자금으로 거액을 댔는데 그걸 날려먹고 또 손을 벌리냐고.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다고.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응.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 유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날부터 유라와 민수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유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밥은 어떻게 해? 나 밥 짓는 거 모르는 거 알잖아. 유라야, 일단 내가 해볼게. 라면이라도 끓이자. 나보고 라면을 먹으라고? 유라는 울먹이며 라면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살며 남을 무시하기만 했던 유라에게 이 생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유라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유라야, 정신 차려. 민수가 다급하게 유라를 부축해 동네의 작은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많이 지치셨네요. 스트레스가 극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액 맞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가 끝난 뒤 민수는 접수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예요? 수액이랑 진료비 합해서 5만 원입니다. 민수는 텅 빈 지갑을 뒤지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다음에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접수대 직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꼭 갚으세요. 병원비마저 밀리는 형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동석이가 접수한 고소장 때문에 민수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또 조사받으러 가야 해? 응.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나도 몰라, 유라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료업계에 퍼지면서 어떤 병원에서도 민수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 수사받고 있다는 말만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젓더라. 그럼 어떡해? 우리 뭘로 먹고 살아?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공사 현장 일을 알아봤어. 뭐? 공사 현장? 여보, 당신 의사잖아. 의사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지금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유라 약값이랑 밀린 이자 갚으려면 당장 돈이 필요해. 여보, 걱정 마. 몸 쓰는 일이라고 못할 건 없잖아. 민수는 다음날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의사의 섬세한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허리는 삐걱거렸습니다. 야, 새로운 사람. 그렇게 느리면 안 돼. 빨리빨리 움직여.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던 민수의 머릿속에 어머니 순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물을 팔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던 어머니, 병원 지하 복도에서 커피를 닦으며 무릎을 꿇고 있던 어머니.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매일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민수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얼굴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 자신을 키워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석이의 저택에서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지내게 된 순자는 넓은 방과 푹신한 침대, 매끼 차려지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회장님이 부족한 거 없이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이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의 몰락 소식에 밤마다 남몰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민수는 밥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유라는 아픈 데는 없을까? 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순자는 어둑한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동석이의 집사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전했습니다. 순자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무슨 소식? 며느리 되시는 분이 병에 걸려 동네 작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답니다. 아드님 되시는 분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순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유라가 아프다고? 민수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네, 순자님. 순자는 밥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미로서의 깊은 걱정과 괴로움에 빠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자식인데, 민수는 내 아들인데, 동석이는 순자의 아픈 마음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김순자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김순자님, 저한테 숨기지 마십시오. 자식들 걱정이시죠?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그 애들이 제 자식인데. 유라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김순자님, 만약 자식들을 용서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언제든 힘을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동석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고마운 말씀이지만 아직은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 애들이 밑바닥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 애들은 또 변하지 않을 거예요. 김순자님, 어르신, 제가 버틸게요. 그 애들이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는 절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굳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순자의 굳은 다짐을 무너뜨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님, 손자 준이가 부모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합니다. 준이가? 우리 준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준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어린 것이 밥을 못 먹어?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자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순자는 늦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달동네 단칸방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순자는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단칸방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병으로 야윈 유라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민수는 아내의 손을 쥔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올게. 조금만 참아. 여보,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무리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슨 의사야. 민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그 애들이 먼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순자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달동네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자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반드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순자가 달동네에서 발걸음을 돌린 그날 이후로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석이의 저택 대문 앞에 흙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작업복은 시멘트 가루와 빗물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잠든 준이를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왔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현관에서 불이 켜졌고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십니까? 저 김순자님 아들 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사가 안으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가 우산을 쓰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는 빗속에 서 있는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갈라진 손, 수척해진 얼굴, 의사 가운을 입고 으스대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 밤에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엄마. 민수는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민수야, 비 오는데 일어나. 아니야, 엄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시장통에서 나물 팔면서 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진짜 몰랐어. 병원에서 커피 닦으면서 무릎 꿇고 있을 때도 나는 그냥 문 닫고 모른 척 했어. 민수야. 엄마가 보온병 들고 왔을 때 유라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나는 다 들었어. 다 듣고도 문을 안 열었어. 나는 그런 놈이야, 엄마. 민수는 고개를 바닥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안 봐라. 나는 어떻게 되어도 돼. 근데 엄마, 유라가 아파. 준이가 밥을 못 먹고 있어. 제발 유라랑 준이만이라도 도와줘. 내 아내랑 내 아들만이라도. 순자는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윈 몸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비에 흠뻑 젖은 유라였습니다. 유라야, 너 지금 이 몸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수가 벌떡 일어나 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유라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순자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유라야, 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했던 거, 커피 바닥에 쏟고 닦으라고 했던 거, 보온병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 손자 얼굴도 못 보게 했던 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몰랐어요. 유라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쏟아졌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나물 팔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하 창고에서 새우잠 자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유라야, 그만해.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한 말, 지금 저한테 그대로 돌아왔어요. 시장통 냄새 난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시장통보다 못한 데서 살고 있어요. 유라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비에 젖어 떠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상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커피를 닦으며 꿇었던 무릎, 쓰레기통에서 꺼낸 찌그러진 보온병, 파티장에서 바닥에 밀려난 손자의 스웨터.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유라야. 일어나. 엄마, 어머니. 일단 이 비부터 피해. 둘 다 이러다 쓰러져. 순자는 우산을 유라에게 씌워주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현관 처마 아래 비를 피한 두 사람 앞에서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유라야. 내 말 잘 들어.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순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재산이랑 병원을 다시 돌려줘서 너희를 예전처럼 살게 해줄 생각은 없어. 엄마, 돈이 많으면 또 사람이 변해.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미도 내쫓고 모르는 어르신한테 죽으라고 내보내고. 그게 사람이야?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엄마 맞아. 엄마 말이 다 맞아. 앞으로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살아야 해. 너희 두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사는 법을 배워.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렇게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유라야, 말로만 하면 안 돼. 몸으로 보여줘야 해.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너희가 밥을 못 먹고 병원비를 못 내는 건 어미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순자는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르신한테 부탁해 볼게. 유라 병원비하고 당장 급한 것만. 엄마,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준이를 위해서야. 우리 준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남은 평생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면서 정직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유라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순자는 두 사람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동석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김순자님. 유라가 동네 의원에 밀려둔 병원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당장 급한 생활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빼고 모르는 사람이 낸 것처럼 해주세요. 김순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고소 말이에요. 유라한테 접수하신 거. 그거 취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석이는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김순자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요, 어르신. 그래도 그 애가 반성하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동석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석이가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은 유라에 대해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민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을 조금씩 회복한 유라는 어느 날 아침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일 나가. 유라야, 어디서 일하게 된 거야? 시장통 식당. 그릇 닦는 일이야. 민수는 놀란 얼굴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야, 내가 시장통 식당에서? 여보,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두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나 어머니가 일했던 그 시장통 식당에 가려고.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내가 직접 걸어봐야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시장통 식당에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그릇 좀 빨리빨리 닦아. 손님 밀리잖아. 네, 사장님. 빨리 할게요. 유라는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땀 흘려 정직한 돈을 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 민수는 지방의 작은 시골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로 지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시골이라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아픈 분들을 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런 곳에 오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환영합니다. 민수는 시골 보건소에서 아픈 어르신들을 정성껏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헛된 허영심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참된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식이 고통 속에서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소식으로 전해 들으며
순자의 가슴 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도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유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텃밭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유라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와 물을 하나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했지? 응, 점심때쯤 오신다고 하셨어. 그럼 된장찌개 끓여야지. 어머니가 내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 유라는 거칠어진 손으로 배추를 다듬으며 능숙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라면 하나 끓이지 못했던 유라였습니다. 시장통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며 하나하나 배운 솜씨가 이제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여보, 나 시장통 식당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줬거든. 그때 어머니가 이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놀라시더라.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사장님이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 순자 씨 같은 사람 없다고. 민수는 유라의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그릇 닦으면서 내 학비 벌었는데 그때 나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여보.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 하루 종일 서서 그릇 닦으니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어머니가 그걸 매일 하시면서 당신 키우신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우리 둘 다 그랬지.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자, 여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오전 진료 보고 올게. 어머니 오시기 전에 돌아올게. 응, 갔다 와. 오늘 어르신 진료 있다고 했지? 응. 혈압 관리 해드려야 해.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시골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 선생님 왔어? 오늘도 수고가 많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상태 좀 보시죠. 민수 선생님이 오고 나서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전에는 아프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는데. 어르신,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여기서 어르신들 뵐 수 있어서 감사하죠. 민수는 어르신의 혈압을 재며 정성껏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아들처럼 존경받는 민수의 모습은 3년 전 강남 대형 병원에서 허세를 부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가 양손 가득 식료품을 들고 시골 보건소 관사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유라야, 왔다. 이거 어르신이 챙겨주신 거야. 과일이랑 고기랑 이것저것 잔뜩. 어머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무거우셨겠다. 무겁긴. 우리 준이 먹일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거워. 어머니, 들어오세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유라는 순자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촐한 밥상 위에 유라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따뜻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이거 내가 끓인 거야? 네, 어머니.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시장통 식당 사장님한테 배운 건데. 순자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넣었습니다. 유라야,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정말요, 어머니? 응. 내가 그 식당에서 일할 때 끓이던 맛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이 끓였어? 유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유라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밥을 순자의 숟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밥을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민수야, 어서 와. 밥 먹자. 엄마, 오는 길에 힘들지 않았어? 내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 힘들긴. 어르신이 차 태워주셨어. 괜히 걱정하지 마.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보건소에서 이장님 어르신 진료 받는데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 그래, 잘 됐네. 우리 민수가 정성껏 돌봐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 엄마, 여기서 어르신들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 예전에 강남에서 돈만 보고 일했을 때는 몰랐던 게 여기서는 다 보여. 그게 진짜 의사야, 민수야. 돈 많이 버는 게 의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의사지. 엄마 말이 맞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 뒤편에 차 한 대가 몰래 멈춰 섰습니다. 동석이었습니다. 동석이는 차 안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마당에 앉아있는 순자와 밥상을 치우는 유라, 진료 가방을 정리하는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안 내리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동석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족이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거지. 동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자선의료재단 시골지역 의료봉사를 총괄하는 지부장 자리가 있지? 네, 회장님. 그 자리를 훗날 민수한테 맡길 생각이다. 민수 씨한테요? 김순자님이 몇 번이나 사정하셨다. 자기 아들이 진짜 반성했으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내가 직접 보니 진짜로 달라졌더군. 알겠습니다, 회장님. 동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편 순자가 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 수진이가 보건소 앞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내가 웬일이야? 어머님, 이 근처에 봉사활동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수진이는 동석이의 자선의료재단 산하봉사센터를 이끌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가 봐요. 다 너희 덕이지. 수진아, 들어와. 차 한잔 하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병원에서 어머님이 커피 닦으시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일은 다 지난 거야, 수진아. 내가 그때 내 편에 서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어머님, 저는 한 거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그 병원에서 정말 외로워서 못 버텼어. 수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수진아. 자주 와.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유라가 끓인 건데 제법이야. 정말요? 유라 씨가요? 그래. 사람이 많이 변했어. 두 사람은 지난날의 고생을 웃으며 되돌아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마당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 자란 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이야, 우리 준이 왔어? 준이는 순자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에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손자가 이제는 할머니 품에 안겨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준이가 뭘 그렸는데? 준이는 가방에서 도화지 한 장을 꺼내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 그린 거야. 도화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5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옆에는 키가 큰 노신사가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고, 이게 아빠, 이게 엄마, 이게 나야. 그리고 이건 동석 할아버지. 동석 할아버지까지 그렸어? 응. 동석 할아버지가 맨날 맛있는 거 보내주잖아. 우리 가족이지. 순자는 도화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화지 속 가족들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어. 할머니가 이거 보물로 간직할게.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라와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준이야, 손 씻고 와. 할머니랑 같이 간식 먹자. 네, 엄마. 준이가 안으로 뛰어들어간 뒤 민수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다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를 포기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알아, 엄마. 이제는 알아. 유라도 순자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오만한 사람 그대로였을 거예요. 유라야, 이제 됐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면 충분해.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화려한 아파트나 큰 병원은 없지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아껴주는 지금의 삶이 순자와 민수 그리고 유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준이가 간식을 들고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먹자. 그래, 우리 준이. 같이 먹자.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작고 조용한 시골집 마당을 넘어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의 이야기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던 순자의 마음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민수와 유라도 밑바닥에서 비로소 어미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병원 대신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웃는 가족의 모습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